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 정보의 활용과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하셨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뭐뭐 있다 그래서요. 재무상태표, 부가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작성하지 않는 회사는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 흐름표, 주석 등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한 내용의 감사 보고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무제표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공부하지 않은 제조기업의 부속명세서인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요. 제조원가 명세서가 포괄손익계산서의 어느 항목과 관련이 있는가 설명하고 난 뒤에 바로 재무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요. 단기에 발생한 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요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의 합계액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가산한 후 1호부터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차감하여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나타낸 표를 말하는데 이것은 포괄손익계산서 상의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관한 명세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에서 그림 보시면요. 고딕체 1 재료비 나오죠. 재료비. 그다음 고딕체 2 노무비, 고딕체 3 경비 해서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치면 고딕체 4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나와요. 재료비는 그럼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기초 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 재고액 하면은 재료비 소비액이 나오는데 우리 책에서 보시면요. 기초 재료 재고액이 100원 있고요. 단기 재료 매입액이 6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총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700원 있었는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기말 재료 재고액에 15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료 재고액 했더니 재료비가 550원이 소비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노무비가 나와 있어요. 노무비 150원 사용했고요. 경비 110 사용해서 자 원가의 3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치니까 단기 총 제조 비용이 810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기초 제공품 재고액 60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요. 지난 연도에 제품을 제조하다가 미완성 상태로 유월된 것을 말하죠. 기초 제공품 재고액 60원에서 그러면 단기에 총 만들고 있는 것은요. 단기 총 제조 비용 810원과 기초 제공품 재고액 60원에서 총 만들 수 있는 거 870원이 있었는데요. 기말에 미완성된 부분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70원 빼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800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요. 단기 총 제조 비용 810을 100으로 봤을 때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온 것이 우리가 제조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매출액이 나와 있고 매출원가가 있어요. 제조기업에서의 매출원가는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 되는데요. 기초 제품 재고액이 100 있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800이 있죠.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어디서 왔냐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포괄손익계산서에 800으로 왔어요. 거기다가 기말 제품 재고액 200을 빼니까 매출원가가 700 있죠. 이 말은 매출원가 700원짜리를 매출액 얼마 팔았다? 1,000원에 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왔고요.
매출 총이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를 160배니까 영업이익이 나와 있죠.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 하니까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비용 하니까 당기순이익 나와 있죠.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를 여러분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재무비율 분석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요. 1차적으로 우리는 그 기업의 유동성 분석이 가능해요. 유동성 분석은요, 그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지급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1년 이내에 갚을 돈이 있는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유동성 분석의 첫 번째 보시면 유동비율이 있어요. 자, 유동비율은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비슷한 관련된 비율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은요, 유동부채가 있고요, 유동부채가 있고, 유동부채와 관련된 것이 뭐다? 유동자산이 있죠, 그죠? 곱하기 100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동부채의 의미는 뭐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고요.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돈이죠. 그러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부채만큼은 뭐가 있어야 돼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분모와 분자를 볼 때 분모보다는 뭐가 많아야 된다? 분자가 많을수록 뭐가 있다? 단기 지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유동비율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지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어요. 유동자산 안에는 뭐뭐 들어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좌자산은 말 그대로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재고자산은 뭐예요? 잘 안 팔리죠, 요즘. 그죠? 그런데 유동자산 안에 유동부채와 유동자산을 볼 때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많다 하더라도 재고자산이 너무 많다. 그러면 또 안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비율이 높다고 해서 또 단기 증급 능력이 딱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동자산에서 못 뺀 거 재고자산을 뺀 나머지의 비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당좌비율이라 그래요. 당좌비율. 당좌비율은요, 공식이 유동부채분의 당좌자산 곱하기 100이에요. 이 비율 역시 뭐다? 분모보다는 뭐가 많을수록 분자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 비율을 구했을 때 그 비율이 뭐 할수록 높을수록 지급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율 분석할 때 표준이 되는 표준 비율을 산정을 하죠. 표준 비율은 기업의 과거 비율도 될 수 있고요. 그 기업의 업종 내 평균 비율, 산업 평균 비율을 볼 수도 있고, 과거 이제 그 기업의 업종 내에서 경쟁 기업이라든지 우량 기업의 비율을 쓸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면 산업평균 비율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거요. 그래서 그 비율보다는 높을수록 지급 능력이 있는데, 높은데 이것이 너무 높으면요, 그거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은 뭐냐면 지급 능력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동성 분석이 높다는 것은 지급 능력을 있지만 너무 높다는 것은 왜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 거죠. 우리 사람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성향이 보면은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은 절대 투자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 생기면 은행에 탁탁 넣어두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예요? 인플레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돈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무자산에 투자도 필요한데 너무 겁이 많으면 이게 너무 높아요. 유동성 분석이. 그러면 표준 비율보다 한 5배, 10배 이래 많다는 것은 그 회사는 단기 지급 능력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적당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줄 돈은 있어야 되고 나머지 돈은 뭐 한다? 활용해서 수익성 창출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요,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활용하려면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배짱도 필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정적인 이렇게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뭐다 자기가 감내해낼 수 있는 위험은 뭐예요? 고려하고 그 위험을 뭐다 사랑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높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비율을 레버리지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버리지 분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기업의 장기적으로 안정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말하면 안정성이 있으면 장기 지급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즉 뭐다?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기업의 안정성이 있으면요. 뭐예요? 장기적으로 지급 능력도 있고 재무구조도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레버리지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비율이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요. 우리가 공식으로 보시면 타인 자본분의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 자기 자본은 뭐죠? 자본이잖아요. 그죠? 자본분의 타인 자본은 부채예요. 그러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안정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부채와 자본 중에서 어느 게 많을수록 안정성이 있을까? 다 자본이 많을수록 안정성이 있겠죠. 분모가. 그죠? 이 분모가 많다는 것은 이 부채 비율 자체가 낮을수록 그에서는 자기 돈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기업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요. 자기 자본이 많은 기업들이 훨씬 있잖아요. 쳐다보는 것도 쳐다보는 입장에서도 편안하고 본인도 편안하대 좀 다르대요. 그죠?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 기업 내에서도 갈등의 소지가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안정성은 있다 이 말이죠. 뭐다? 빌린 돈이 있으면 막 이자를 줘야 되고 막 쫓기고 이런 게 있지만 부채보다는 자본이 많으면 이 비율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 이하일수록 좋겠죠. 그죠? 그런데 기업을 하면서 부채 비율이 100 이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큰 돈을 버는 걸 맛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재무 안정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일의 경우 우리 회사가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출자 전환의 형태로서요. 돈 빌려준 뭐 채권자를 뭐다 주주로 전환한다든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수 수익성 있는 자산이 있죠. 그죠? 자산인데 채산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자산을 처분해서 매각한다든지 매출을 정대시켜서 벌어서 갚아버린다든지 그래가지고 부채 비율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좋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본 비율이 있어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총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거죠. 자, 총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 자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이 다 들어있는 게 총 자본이죠. 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이거는 뭐 할수록 좋을까요? 분모와 분자를 볼 때 분자가 더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자본이 높을수록 뭐다? 그 기업은 안정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보통 40% 이상인 경우에는 우량 기업이라고 그래요. 우량 기업. 그런데 우량 기업이 되면은 주주들은 뭐예요? 그 회사는 안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기 자본 비율이 15% 미만이면요. 부실 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의 형태에서 우량 기업은 못 되더라도 뭐는 안 돼야 되겠다? 부실 기업은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해서 보시고요. 보통 이 비율을 보면은 그 나라의 이자율이라는 상황도 같이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소니를 비교해 볼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자기 자본 비율이 30% 좀 넘거든요. 소니는 20% 좀 넘어요. 그러면 소니가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거죠. 왜? 그 당시에 부채를 썸으로 인해서 이자의 부담이 이런 것도 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레버리지 분석에서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 자산 비율과 비유동 자산 장기 적합률이 있는데, 비유동 자산 비율은 우리가 기업에서 자산에는요,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이 있어요. 유동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고요. 비유동 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 창출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느끼잖아요. 유동자산 은행에 넣어둔 돈보다 집값이 떨어지고 오르고 한다고 하지만 좀 목 좋은 데 있잖아요. 뭐 집이라든지 또는 위치 좋은 데 뭐 땅이라든지 그거 팔면은 뭐예요?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 더 많이 나는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우리 공장에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하면은 기계가 막 풀로 가동되면은 뭐다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이 많을수록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더 많이 가져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비유동자산을 구입할 때 어떤 돈으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안정성 척도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동자산 비율을 보시면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자산 곱하기 100인데요. 이때 비유동 자산은 무슨 돈 가지고 자기 자본 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고 칩시다. 병원에 최첨단 기계를 내 돈 가지고 한 10억 원어치 기계를 사뒀어요. 근데 환자는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다 뭐예요? 3,000원씩 내고 간다고 칩시다.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비를 3,000원 내고 가요. 나는 10억 원어치 기계를 병원에 넣어놨는데 환자는 3,000원 내고 가는 거 있죠. 3,000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10억을 채워요. 그죠? 그렇지만 내 돈 가지고 그 기계를 구입했다면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자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비유동자산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자산 곱하기 100인데요. 뭐 할수록 낮을수록 비유동자산보다는 자기 돈이 많을수록 안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동자산 비율이 낮을수록 좋다. 낮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 큰 유산가라든지 물려받은 유산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 아니고는 드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동자산 비율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비유동자산 장기 적합률이라는 게 있어요. 비유동자산 장기 적합률은요. 자기 자본 및 비유동 부채가 비유동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유동자산을 자기 자본과 비유동 부채의 합으로 나눈 비율이다 하는 거죠. 이 비율도 우리가 비유동자산 비율과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100% 이하일 때 양호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며 낮을수록 좋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의 일부를 비교적 안정성이 큰 비유동 부채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병원을 내가 하고 있는데 병원에 한 10억 원어치 기자재에 넣으면서 내 돈은 한 5억밖에 없어. 그러면 5억 내 돈 넣고 5억 빌린대요. 그때 1년 안에 갚는 부채, 유동부채를 하는 게 아니라 한 30년 뒤에 갚는 장기 부채를 빌렸다. 그러면 30년 동안에 벌어서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볼 때는요. 비유동자산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요. 비유동자산 장기 적합률도 낮을수록 그 기업은 재무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칠판에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환해서 설명을 대체했는데요. 레버리지 분석은 그 기업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장기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고요. 레버리지 분석에는 부채 비율, 자기자본 비율,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비율, 비유동자산 장기 적합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분석이 있는데요. 수익성 분석은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영업 실적을 올렸는가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그 기업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경영 성과의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총자산 순이익률이 있어요. 이 총자산 순이익률은요, 이익과 총자산, 즉 총자본의 관계를 나타내면서 기업의 수익성을 대표하는 비율로서 총자산 순이익률 또는 총자산 영업이익률로서 이제 대비시켜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총자산 순이익률은요, 총자산, 즉 총자본 1원당 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Return on Investment가 ROI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공식을 보시면 총자산 순이익률은 총자산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 또는 뭐예요? 총자산과 순이익의 기간 개념에 따라서 총자산을 평균 총자산으로 대비시켜서 처리할 수도 있죠. 어쨌든 총자산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 했을 때 총자산보다 순이익이 높을수록 총자산이 이익을 많이 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은 높을수록 수익성이 있다. 돈 버는 힘이죠. 돈 잘 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익성 분석은 돈 버는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표준 비율로 정했던 표준 비율보다 높을수록 좋다고 볼 수 있죠. 총자산 순이익률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자본 순이익률이 있어요. 이것은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서 1원의 자기자본으로 순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했는가를 나타내는 경영성과 지표로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총자산 이익률과 더불어 경영성과의 수익성을 측정 시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은 자기자본이 순이익을 얼마나 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까요? 우리가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을 내는 데는 자기자본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뭐도 들어갔어요? 타인자본도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자기자본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 했을 때 이것은 높을수록 좋죠.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자한 자본이 순이익을 많이 낸 거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 주주에게 돌아올 시세 차익과 배당의 몫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 즉 자본의 총계로 얼마나 벌었느냐 단기순이익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요하고요. 한국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평균 ROE가 10%, 14%. 요즘 요 근래 몇 년 동안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의 평균 ROE가 14%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자기자본 순이익이 19.9% 상당히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자기자본 순이익이 높을수록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주주 입장에서 투자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순이익률이 있는데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이 순이익을 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으로서요. 매출액 순이익률은 매출액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 비율도 높을수록 수익성이 있죠. 그 다음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해가지고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에서 이것도 뭐 할수록 높을수록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요.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게 유동성 분석, 그 다음에 레버리지 분석, 그 다음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재무제표 활용 방법인데 재무제표 활용에 관해서는요. 제가 직장인을 위한 회계 분석으로서요. 출세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보라 하는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나눔 출판사에서 만든 건데요.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 바꿔가지고 해뒀는데 한번 서점 가서 구경해 보세요. 뭐 책값도 10,000원밖에 안 하는데요. 안 사셔도 되고요. 구경 한번 해보시면 아주 포켓북으로 조그맣게 되어 있으면 들고 다니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사례를 많이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분석은 쉽게 말하면 그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버는가 하는 돈 버는 힘을 나타내는 분석이 수익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으로서 활동성 분석에 대해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이제 회계 기초 과목 기본 교육이다 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활동성 분석의 의미는 뭐냐면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자원을 매출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분석인데요. 이 말은 우리 쉽게 말하면 활동성은 얼마나 부지런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지런하면 아무래도 뭐예요? 자원이 매출을 하는데 크게 부지런하게 활용되면 나중에는 뭐 수익성도 좋아지고 유동성도 좋아지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분석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뭐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성 분석의 첫 번째로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재고자산 회전율을 한번 알아볼까요? 재고자산 회전율은요, 매출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판매되어 회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액에 비해서 과다한 재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다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공식이요. 재고자산분의 매출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잘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재고자산이 기업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고 재고자산이 빨리 팔려 나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재고자산 회전율의 액수에 365를 곱한 값으로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기간의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서 재고자산 보유기간은 재고자산이 판매되기까지 평균적으로 소요된 일수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재고자산 평균 보유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산식은 재고자산 회전율 분의 365일에서 짧을수록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활동성 분석에서 지금 여기 교육에서는요,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을 둘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업에서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문제거든요. 빨리빨리 안 팔리고요. 보유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물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회전율도 문제인 게요. 매출을 했으면 받을 돈은 빨리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매출을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매출채권 회수가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수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매출채권 회전율은 공식이 매출채권분의 매출액이에요. 즉 매출채권이 자 팔았어요. 그 돈 받아가 또 만들어 팔고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받아서 매출의 회전을 할수록 자금 회전이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매출채권 회전율은 뭐 할수록 높을수록 잘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데 며칠이나 걸리는가 하는 거죠. 그래 공식 보면은 매출채권 회전율 분의 365일 해서요. 매출채권 평균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뭐 한다? 빨리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실무에서는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을 보면은요, 제조기업의 매출채권 회수 기간은요, 50일 이내인 것이 좋고,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100일을 넘는 기업은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매일 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회사가 미리 적립해 둔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는 기업의 과거 채권의 회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산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이 총자산의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중이 20%를 넘는 경우에는
영업순환 주기가 길어지고요. 회사의 현금 흐름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계학 시간, 회계의 기본 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라 더 깊이는 못 들어가니까요. 자, 기업의 재무 분석은요. 자, 출세를 하려면 회사의 재무 분석에 초점을 두라 이런 책이 있어요. 나눔 출판사예요.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교육 내용은요. 에센스 회계원리라 그래가지고요. 회계원리 출판사는 경영과 회계예요. 에 토대를 두고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토대로 두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은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복습용으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고요. 자세한 강의 내용은 우리 수업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회계는 응용도 좋지만 기본 인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내용일 수도 있었는데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계속 회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경제적인 생활이 윤택해지고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려운 내용 수업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